네, 안녕하세요. 자, 상표법 최종 정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정리 강의는 아무래도 새로운 내용을 정리를 하기보다는 이미 잘 알고 계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시험 전에 이제 저와 함께 일회독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타임 동안에 이제 전범위 내용을 진행을 하는 거고, 이 책의 베이스는 당연히 피날레 교재이고요. 피날레에 이제 별표 붙어 있는 애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피날레 이후로 이제 추가된 부분들 몇 개가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는 문제풀이, 템플릿이나 문제풀이 팁 해가지고 추가 내용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전, 오후 이렇게 진행되고, 책 분량의 거의 책 정도 두께이긴 한데, 그래도 좀 불필요한 내용들을 최대한 많이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컴팩트한 버전이고, 피날레 교재 없으신 분들은 이걸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피날레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기 편하시도록 여기 번호를 제가 따로 넘버링을 따지 않고 피날레 번호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요 번호들이요. 이 번호는 피날레 번호를 유지를 했고 그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들어가기 전에 앞쪽에 있는 내용을 가볍게 좀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문제풀이 템플릿이라고 해서 유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르는 문제. 이 바르는 문제는 결국에 판례형 준비한 대로 푸시는 문제랑 이제 쟁점이 제시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례형 문제는 중요한 판례인 만큼 이제 상고심, 원심, 쟁점, 상고심, 쟁점만 챙겨가는 것도 물론 나쁘진 않은데 이제 많이들 이제 아실 겁니다. 원심에서만 쟁점됐던 부분들, 파기환송심에서만 쟁점됐던 부분들을 함께 그냥 외워서 가면은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고, 한편으로 이런 유형, 바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모든 분들이 답안을 잘 쓸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분들보다 내가 조금 더 강점을 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원심 쟁점을 외워가지고 정밀도를 올리는 쪽으로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포섭 문구까지 암기를 해주시면은 이제 사안포섭 부분에서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점도 차별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쟁점 제시형이에요. 문제 자체에서 이거 적으세요 라고 문제를 주는 경우이죠. 생각보다 쟁점 제시형 문제와 쟁점 추출형 문제가 좀 골고루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하나만 내가 잘한다고 해서 뭐 문제를 잘 푼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사실 문제풀이의 실력 자체는 이 밑에 나오는 문제, 템플릿 문제, 여기서 좀 갈린다고 볼 수 있고, 쟁점 제시형은 그냥 모두가 똑같은 쟁점을 답안지에 적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목차로 크게 승부를 볼 수가 없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냥 쓰라는 거 잘 쓰고 쓰지 말라는 거를 너무 힘주지 않는, 강약 조절을 잘 하는,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쟁점의 점수 파악을 하실 때 제시된 거, 쟁점 제시된 그 쟁점이 풀배점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직권심리 등을 고려해가지고 나머지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거를 낮추시는 순간 이거의 배점을 덜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주어진 거 다 적어주시고 그 외의 내용은 시간 분량이 남을 때 이제 보론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유형 두 번째는 이제 템플릿 문제입니다. 얘는 판례형이 아니고 창작된 문제, 또는 쟁점 추출형 문제, 그리고 조치형 문제. 여기에는 제가 당연해서 넣어놓진 않았지만 약수령 문제도 사실 여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창작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티브가 된 판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판례형 문제와 차이는 뭐냐? 판례형 문제는 사실관계를 긁어서 낸 문제를 얘기해요. 긁어서 냈기 때문에 이 판례를 그대로 원심까지 또는 포섭 문구까지 외우면 당연히 그대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창작형은 판례 모티브가 있긴 하지만, 특정 판례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내긴 했지만 사실관계를 긁어서 내지 않았기 때문에 원심 쟁점이랑 똑같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포섭 문구가 그대로 활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다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티브가 됐다라는 것만 착안해서 그 법리를 답안지에 기재하는 거, 여기까지만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판례가 모티브가 아니고 그냥 쟁점 자체가 모티브인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면 33조 2항이다. 요걸 모티브로 해가지고 제주 감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죠.
이거는 특정 판례도 아니고 그냥 이 조문을 가지고 문제를 물어보려면은 어떤 사실관계를 구성할 수 있지? 라고 할 때 가장 전형적인 사실관계를 구성한 문제였어요. 이런 문제를 풀 때도 핵심적인 쟁점이 뭔지, 조문이 뭘지 이거를 먼저 정해놓고 문제를 푸시는 게 전체적인 그 답안을 작성할 때 훨씬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쟁점 추출형 문제예요. 이게 이제 가장 난이도가, 체감 난이도가 높은 유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제가 임의로 좀 쪼개봤어요. 근데 이게 솔직히 완벽하다고 보기엔 좀 자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괜찮은 그 생각이 나시면은 뭐 저한테 제보를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혼자서 좋은 글 찾으시면은 그대로 하시면 수정 보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그냥 가이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등록 요건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얘가 출원 중인 상태, 그리고 거불심, 무효심판, 그리고 심취소. 물론 뭐 상고심 올라갔을 때도 문제 되겠지만 그건 따로 물어보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요. 출원 단계에서는 일단 제일 근본은 식별력 유무잖아요. 식별력 하나 일단 큰 덩어리로 잡고 계시고, 그리고 사식치는 식별력의 부분집합이긴 하지만 이거 자체도 너무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따로 빼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별력 한 덩어리, 사식치 한 덩어리. 그리고 선출원주의와 관련된 조문은 34조 1항 7호와 35조예요. 이거는 후출원의 등록 여부 결정 시 전에 선출원이 등록됐냐 안 됐냐를 가지고 구분되는 거고, 나머지의 요건은 다 똑같잖아요. 타인 판단, 상표, 상품 판단 다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논의고요. 그리고 인식도. 인식도 하면은 34조 1항 9, 11 전단, 12 후단, 13호를 얘기를 하죠. 여기는 뭐 여러 가지 물론 판례들이 있지만 앞에 판례형 문제로 나오는 경우에는 어차피 뭘 적을지가 특정되기 때문에 이거는 판례형이 아닐 때 사고를 하는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노단자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13호 적을 거고요. 현대 나오면 당연히 11호 전단 적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고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일정 관계. 당사자 간의 일정 관계가 나왔다. 이거는 또 판례형이 아니게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호, 뭐 12호 후단, 그리고 12호 후단에서 확장해가지고 9, 11 전단, 13호 이렇게 문제를 또 구성을 해볼 수가 있겠죠. 20호에다 또 21호까지도 같이 엮어질 수도 있겠고요. 인격표지. 인격표지 하면은 관련 조문이 제일 먼저 생각이 드실 만한 부분은 6호. 근데 고인의 경우에는 2호. 두 개 엮어서 4호.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6, 2, 4. 얘도 세트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취소 심판 후 출원. 이것도 생각보다 중요해요. 34조 3항입니다. 네, 이건 별도 트리거를 취소 심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당사자가 출원했다라고 하는 사실관계 보면은 뭐 얘는 나머지 애들보다 사실 트리거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왜냐면 사실관계 그냥 취소 심판 나오고 출원 나오고 이러면은 지나가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좀 캐릭터가 뚜렷한, 그러니까 색깔이 뚜렷한 부분이어서 나쁘지 않게 추출을 하실 수 있긴 한데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이 부분이에요. 창작물 제호. 네, 창작물 제호는 좀 숨겨진 논점입니다. 그러니까 서적이나 음반 이런 거 나왔을 때 서적이니까 창작물이니까 관련된 논의를 논하시오라고 물어보면은 쟁점 제시형이에요. 그렇게 안 나오고 그냥 이러이러한 출원 상표, 지정 상품 봤더니 창작물, 창작물 수록 상품. 그러면 이거 뽑아야겠네? 라고 한 논리틀 준비해서 그 적어주신 내용에서 얘를 쓰기 위해서는 제호를 봤을 때 바로 반응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 기타 중에 물론 이제 식별력과 같이 엮을 수 있는 게 품질로인 염려죠. 12호 전단. 네, 요거는 뭐 엮어서 생각하셔도 되고, 근데 사실 품질로인 염려는 답안지에 누락하셔도 그렇게 크리티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60회 문제 3번에서도 제주 감귤에서 이거 출제 의도가 그냥 33조 1항 3호 하나였거든요. 이거 하나. 근데 여기서 34조 1항 12호 전단을 되게 크게 쓰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이건 점수가 거의 안 들어갔다고 보셔야 됩니다. 쟁점 추출형으로 적을 수는 있긴 한데 얘는 맥락상 식별력만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일단 답안지에 12호 전단이 엄청 크게 나올 일이 별로 없다. 그럼 이 기타 등등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들이 있죠. 뭐 34조 1항 1호도 있고, 뭐 3호도 있고, 뭐 16호, 17, 18, 19도 있고, 이런 애들은 주인공으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문제, 특히, 그리고 3조, 38조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얘가 주인공으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빅데이터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쟁점 추출형 문제를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했다라는 느낌을 갖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전체 거절 이유는 나는 빠짐없이 공부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딱 문제를 만났는데 엄청 제한적인 그 시간 안에 판단할 거 딱 해놓고 나름 자신감 있게 주쟁점 뽑고 나머지는 뭐 배점이 크지 않을 거라고 믿고 과감하게 갈 수 있느냐, 나아갈 수 있느냐. 쟁점 제시형은 애초에 그런 고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쟁점 제시형 문제만 많이 푸신 분들은 문제 풀만한데? 내가 생각보다 문제 잘 푸는데? 그렇게 착각하시기가 쉬워요. 근데 추출형 문제 매운 문제 한번 풀어보고 나면은 나 문제 풀 줄 모르는데? 거절 이유 어떻게 추출하지?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거 한번 보시고 이런 식으로 내가 문제를 체크 포인트 잡고 들어가야겠다. 그러니까 얘가 머릿속에 떠있고 문제 읽으면서 얘가 한 번에 쫙 뽑혀야 돼요. 물론 뭐 중간중간에 누락하셔도 다시 읽으면 되죠. 네. 그래서 문제를 빨리 읽고 다시 돌아가서 한 번 더 읽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자, 출원 베이스로 잡고 거부심으로 문제가 바뀌어 나오면은 판단 시점, 등록 여부 결정시가 등록 결정시가 아니고 심결시로 바뀐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이제 안드레 팔레 123조 이거 추가 쟁점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거부심에도 뭐 청구 기간이라든지 3개월 개정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청구인에서 뭐 청구인 추가는 보정 허용된다 뭐 이런 내용들 짜잘한 내용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게 또 주인공으로 나오기는 사실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에서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머릿속에는 짜잘한 애들은 아예 지우시라는 게 아니라 걔는 그냥 냅두고 챙겨가야 될 애들을 진하게 색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짜잘한 애들은 문제 떴잖아요? 그럼 그때 고민하시면 돼요. 그때 법조문 찾아가지고 베낄 수 있는 정도의 그러니까 몸만 굳지 않고 그 정도의 그 어떤 대응 능력만 있으시면은 현장에서 바로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미리부터 겁먹고 그것까지 다 준비해 가면은 모든 내용이 다 짱돌이 됩니다. 우리의 그 지식의 총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챙겨가려고 하면은 이게 이제 묽어진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묽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이런 것들 머릿속에 강하게 남겨주시는 거예요. 무효 심판하면은 당연히 적법성 중에서 이제 이해관계인 관련된 특히 통상 사용권자가 청구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누구 청구했는데 이해관계 있냐 없냐 이런 문제. 제척기간 관련해서는 청구 후 나중에 주장 추가할 때 실질적 제척기간 취지 반하는 경우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사부재리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서베일로 사건이 제일 메인이죠. 근데 이 서베일로 사건도 마찬가지로 쟁점 제시형이나 또는 판례형 문제로 나오는 경우에는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그냥 무효 심판에서는 일사부재리를 기본 체크 툴로 잡아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취소는 그냥 심리범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가주시면 되고요. 취소 사유는 얘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 무효 취소가 둘 다 심판이긴 한데 무효는 등록의 하자를 따지는 거고 그래서 관점이 과거에 가 있어야 돼. 과거. 등록 여부 결정 시 전의 사정을 찾아서 뭐가 건덕지 없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취소 심판, 취소 사유는 관점 자체가 일단 등록되었다라는 문장 다음만 보시는 거예요. 등록 이후에 의무 위반이 나와주고 그거에 대한 사후적 제재 조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제 풀 때 항상 습관을 들이시면 좋은 게 뭐뭐 등록하였다. 점 찍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읽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불사용을 했는지, 변형 사용을 했는지, 뭐 이후에 이전을 잘못했는지, 뭐 등등 나오면은 그때 체크하시는 거 첫 번째, 불사용했는지. 그리고 불사용도 사실 변형이라는 태양이 나오는 경우에는 다른 걸 사용을 해도 불사용일 수 있다는 거를 항상 머릿속으로 잡아주시고요. 지금 이론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감각이에요, 감각. 실전 감각. 문제 풀 때 등록 받았다. 그 이후부터 긴장해서 심판 찾는 거예요. 아예 안 썼다. 사용했단 말 없다. 불사용. 뭔가 쓰긴 썼다. 변형 사용. 변형 사용이면은 다른 걸 썼으니까 불사용일 수도 있고 다른 걸 썼기 때문에 부정 사용일 수도 있다. 자, 그럼 부정 사용으로 가실 때는 부정 사용, 누가 부정 사용했지? 사용 주체. 상표권자 부정 사용, 사용권자 부정 사용. 사용권자 부정 사용은 119조 1항 2호와 120조 세트로 머릿속으로 같이 떠올려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쟁점 추출하실 때는
피청구인이 누군지에 따라서 피청구인이 상표권자면은 2호, 사용권자면은 120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유사 상표 분리 이전. 그리고 나머지 애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 119조랑 4호가 주쟁점으로 나올 가능성은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나온다면은 유사 상표 분리 이전, 아무래도 3부자 판례에서 엮어서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3호 같은 경우에는 추가 쟁점으로 세트로 가져가시면 좋은 게 채권자 취소 판결 있을 때, 그리고 중복한 청구가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플러스 알파 머릿속으로 가져가 주시면 되고요. 심취소 똑같이 심리범위, 그리고 얘는 청구 취지 변경이라고 하는 119조 1항 3호에서 일부 상품에만 청구했다가 심취소 계속 중 119조 1항 1호 사유 추가하는, 주장하는 거. 심리범위에서는 문제가 안 되지만 청구 취지가 변경되기 때문에 불허된다 라고 하는 내용 세트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침해 등. 침해는 침해 판단 또는 침해 금지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침해죄 이거 다 엮어서 물어볼 때 유보상 정제남이죠. 근데 유보상 정제남에서 정은 4등 권징. 네, 여기는 뭐 너무 이제 익숙하시니까 이런 거는 뭐 템플릿이라고 하기도 이제 민망할 수준이긴 합니다. 근데 이 4등 권진에서 최근에 판례 2개가 나오면서 최근이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요. 모노하우스 판례랑 장우동 판례가 쟁점이 4등 권진에 사랑 등이 추가된 거예요. 사랑 등. 4가 장우동. 정확히는 97조의 정당권한 항변. 이게 새로 추가된 거예요. 그리고 등록 권리자의 항변으로 추가된 게 모노하우스에서 양도증 위조하여 상표권 이전받은 경우에 나는 현재 상표권자다라는 89조의 항변, 정당 권한. 그 두 가지가 원래 없었던 쟁점인데 최판으로 새롭게 추가된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카테고리를 유보상 정제남 머릿속 훑고, 근데 나머지는 맨날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보호범위, 상표, 상품, 동일유사 맨날 똑같잖아요. 상표유사랑 똑같잖아요. 효력 제한 사유도 계속 똑같고 권리남용 똑같은데 정 중에서 4등 권진 중에서 나머지 똑같은데 4와 등이 없던 쟁점이 새로 생겼다. 이거를 머릿속에서 조금 강하게 칠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차 잡을 때 이거 그 판례형인데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유보상 정제남을 내가 쓰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써야 이 판례 하나를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의 그 틀을 짜야 되잖아요. 틀. 그러면은 유보상까지 판단하는 게 기본 습관이 나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정당권은 들어가줘야 목차가 예쁘게 나온다는 겁니다. 배상 청구 관련해서는 이제 작년에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좀 중요도가 떨어질 뻔했는데 그래도 최근 판례가 또 중요한 애들이 있다 보니까 중요도가 다시 올라간, 그래서 침, 고의과실, 인과관계, 손해 발생, 손해 액수 나눠서 보시고 작년에 손해 발생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얘는 이제 중요도가 좀 내려갔어요. 손해 액수가 오히려 중요한데 1항은 별로 이슈가 없고 이제 3항 판례 3화 4항은 원래 전통적으로 중요하지만 작년에 크라운진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중요도가 조금 내려갔지만 크라운진에서 원래 4항의 손해 액수가 중요한데 그걸 직접 또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전히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네, 6항의 산수 판례, 그리고 7항은 뭐 사실 특법 판례여서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은데 아이밀이라고 하는 특법 판례. 그래서 아이밀 판례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7항이 개정을 앞두고 있으니까 중요도가 올라갔다, 요 정도. 이렇게 해서 배상 청구 중에는 손해 액수다, 올해는. 이거를 이제 강하게 칠해놓고 가시면 돼요. 올해는 손해 액수다. 그리고 이제 원래 111조도 되게 중요한데 작년에 또 111조도 물어봤어요, 같이. 그래서 중요도를 좀 낮춰주시면 됩니다. 자, 침해죄. 침해 판단할 때 유보상 정제 남 아니고 남 대신에 정당행위가 들어가죠. 정당행위. 그래서 무효될 것이 명백한 사정이 있을 때 권리남용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정당행위로 끌고 가는 거고요. 다만 법적 보호가치 없는 경우에 관련해서는 권리남용의 논리가 당연히 침해죄에선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고의 관련해서 뭐 일반론 적고 사안포섭 하는 거, 그리고 일죄 여부 판단할 때
1상표당 등록사표당 1죄, 이거 기본 원칙. 거기다가 중요 판례는 아무래도 코크린 상상적 경합관계. 이렇게 세트로 챙겨가 주시고요. 자, 권범심 같은 경우에는 권범심이 이제 적법 요건 머릿속으로 훑어주실 때 일단 일사부재리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가볍게. 그리고 상표권 소멸, 요게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머릿속으로 그래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권범심은 현재 존재하는 권리에 대해서만 권리범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미 상표권이 심결시 전에 소멸했다면은 심판 청구 이익이 확인의 이익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확인된 상표장의 특정 문제, 권대권 적극 권범 문제, 확인된 상표장 실사용 상표가 유사한 것에 그쳐서 확인의 이익이 없는지 판단하는 문제, 소급 권범에서 대인적 사유만 주장한 문제, 이런 것들 적법의 세트 기억해 주시고, 본안에서는 이제 상보제 플러스 적극 권범에서 대인적 사유 주장 케이스 이렇게 세트 해주시고, 이제 심치소로 문제가 바뀌어 나온다. 당연히 심리범위 그리고 소외 이익 관련해서 권대권 적극 권범이 소송 계속 중 이루어진 경우의 문제, 이렇게 추가 쟁점 챙겨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치형 문제는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자기 등록을 위한 조치, 타인 출원 등록 조치, 타인 사용에 대한 조치, 그리고 상대방 조치에 대응한 조치, 이렇게. 내 등록을 위한 조치에서는 식별력 관련된 내용, 품질오인 관련된 내용, 그리고 상품 명칭 불명확 관련된 내용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34조 1항 치료 극복 조치와 35조 1항 극복 조치는 그냥 템플릿 외워서 들어가는 거니까 요거는 문제 확인하고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 쟁점을 하나 챙길 수 있는 게 이제 타인 관련된 내용이죠. 네, 타인을 극복할 수 있는 조치 뭐 물어볼 때 특히 이제 34조 1항 치료와 20호를 같이 문제로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타인 출원 등록에 대한 조치는 등록에 대한 조치와 출원에 대한 조치는 사실 요 내용만 바뀌지만 컨텐츠는 다 똑같죠. 결국엔 거절 이유 판단, 등록 요건 판단의 문제이고 선결 판단해주고 그 다음에 조치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타인 사용에 대한 조치는 상표법상, 부경법상, 상법상 조치고 민영기, 사손신, 상호 폐지. 네, 대응 조치는 소송 내적 조치, 외적 조치 이렇게 네,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그래서 오히려 조치형 문제는 이제 많이 좀 훈련이 좀 되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템플릿에서 사실 벗어나는 문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물론 질문을 짜기에 따라서 약간 새로운 느낌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걷어내고 나면 비계 걷어내면은 결국에는 이 내용 중에 어느 하나를 물어보는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문제풀이 팁이라고 조금 거창하게 표현을 했는데 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냥 한번 같이 정리하는 느낌으로 보겠습니다. 자, 문제 해석을 할 때 사실관계는 일단 주체, 상표, 상품, 날짜에다가 표시하는 연습, 그거를 이제는 좀 확립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호를 통일을 못 하셨다면 이제는 좀 통일을 해주시고요. 이거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키워드 트리거 누락의 그 여부가 많이 달라져요. 근데 사실 제가 체감하기에는 이거보다 사실 훨씬 중요한 게 이 뒷부분이에요. 트리거를 찾았으면 거기다가 조문 번호랑 법률 용어를 적어 놓는 게 문제 풀 때 훨씬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냥 단적으로 그런 거예요. 등록한 다음에 변형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이거 적고 안 적고로 정말 문제풀이의 정밀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읽다가 500억 매출액이 떴어요. 뭐 300억 매출액이 떴어요. 그냥 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 습관이 되어 있으시면은 이렇게도 적으시면 좋죠. 수입하였다. 보자마자 일정 관계. 그래서 앞에 보셨던 등록 요건의 트리거로 구분한 애들 있잖아요. 그거를 본인 편한 방식으로 조문 번호를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 법률 용어를 적으셔도 되고요. 뭐든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딱 스위치가 켜질 수 있는 그 단어를 적어 놓고 안 적어 놓고 시각적으로 그거에 따라서 논점 누락의 확률이 정말 달라집니다. 머리에 아무리 많은 내용을 집어넣어 봤자 문제 풀 때 내가 그거를 못 떠올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완전 실전적으로 지금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설문에서 질문 2개 이상 나왔다? 그럼 일단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물어본 대로 잡아주세요. 목차. 물어본 대로. 이게 제일 쉬워요. 제일 쉽고 채점자 입장에서도 제일 무난한 클래식이에요. 여기서 기교를 부려서 내가 진짜 이거 이상으로 잘 뽑으면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해봤자 어차피 본전입니다. 네, 그냥 물어본 대로 적어주세요. 질문이 한 개이면 그냥 당연히 앞에 나와 있던 템플릿으로 가는 거예요. 각 설문은 독립이 원칙입니다. 독립적으로 뭐 풀어라라고 나와 있지 않아도 독립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중복 기재를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네, 요거는 다 채점평에 나와 있던 부분들이어서 네, 문제풀이 기본 원칙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고요. 배점은 일반적인 경우에 5점 분량, 그러니까 한 페이지를 쟁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라고 한다면은 판례 한 배점 한 1.5, 2점 정도, 그리고 사안포섭에 많으면 3점 또는 2점, 그리고 일반론에 대충 1점 이런 느낌으로 한 페이지가 있다고 했을 때 한 일반론 이렇게 판례 요만큼, 사안포섭 요만큼 이런 느낌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쟁점이 몇 개까지 있어야 될까, 주쟁점이 몇 개일까에 대한 그냥 가장 일반적인 기준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답안을 작성하실 때 최근에 저도 좀 조언을 받고 이렇게 좀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 문제 읽으실 때 30점짜리는 6분, 20점짜리는 4분 이렇게 일단은 가이드라인을 기준점을 정해 주시고요. 쟁점 선별은 트리거로 추출해 주시고 쟁점을 배점으로 강약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T처럼 읽고 F처럼 풀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T처럼 읽고 F처럼 풀자. 이걸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F처럼 읽어요. 그러니까 주쟁점이 뭐지? 핵심이 뭐지? 출제자 의도가 뭐지? 이렇게 풀어요. 그리고 답안지는 그거 하나를 열심히 적어요. 그러면 거꾸로 되는 거예요. 문제 그렇게 풀면은 당연히 누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풀어도 되는 문제가 쟁점 제시형 문제예요. 쟁점 제시형 문제는 T와 F가 만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도 결론이 똑같아요. 그거 하나를 물어봤으니까요. 근데 쟁점 추출형 문제에서 극명하게 갈려요. 추출형 문제는 무조건 트리거 싸움입니다. 트리거 싸움. 자, 얘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작성 시간이에요. 자, 1번 문제 36분, 2번 문제 24분이잖아요. 1번 문제 6분 동안 목차 잡았잖아요. 문제 읽었잖아요. 답안 작성을 30분 동안 하는 거예요. 배점이 몇 점이죠? 30점. 1분에 1점이에요. 1분에 1점. 5분에 한 페이지. 5분에 한 페이지를 내가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일단 빨간불 들어와야 됩니다. 6분 읽었어요. 문제풀이 들어갔어요. 한 페이지 끝나고 넘어갔는데 11분이 초과됐다.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여기 이제 경주를 하는데, 이 트랙 경주를 하는데 가상의 나를 만들어 놓고 얘랑 계속 같이 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얘보다 뒤처지는 순간 계속 조금씩 뒤에서부터 하나씩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느려졌는데, 내가 이미 뒤처졌는데 당연히 다 챙길 수 없죠. 법리 완벽하게 적고 사안부터 두껍게 하고 이런 거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부터 버리지? 뭐부터 버려야 내 몸을 가볍게 하고 얘 속도 따라잡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계속. 제가 그래서 이 시간 조절은 실시간 피드백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왜 실시간이냐면 말 그대로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걸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미지 트레이닝만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현장에서 이거를 딱 맞닥뜨렸을 때 똑같은 컨디션으로 구현을 하려면 평소에 시간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게 강의로는 사실 전달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네. 근데 뭐 이 시간에 대한 강조를 제가 좀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아마 좀 지겨우실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다른 거 다 잘해봤자 이거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더 명확하게 기준점을 지금 가져왔잖아요. 1분의 1점. 그래서 설문 1번에 끝났을 때 이제 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10점짜리를 끝났어요. 16분이 시간 봤을 때 16분이 찍혀 있으면 돼요. 20분이다. 큰일 난 거예요.
진짜 큰일 난 거예요. 20 몇 분이다. 그거는 그냥 말이 안 되는 거고 20분. 큰일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설문 2번부터 일반론을 버리고 들어갑니다. 일반론 중에 제일 먼저 버려야 되는 게 뭐죠? 진짜 일반론. 요건 목차. 요건 목차를 이런 와중에도 쓰시면 사치예요. 두 번째, 일반론적 판례. 타겟 판례 하나만 적어도 사안포섭 할 수 있는데 일반론적 판례를 길게 적었다? 시간 낭비해요. 다 버리고 그러고 나서도 시간이 부족하다. 설문 3 봤는데도 시간을 좁히지 못했다. 이대로면은 42분, 3분이 될 것 같다. 판례까지 날려야 돼요. 설문 3번은 사안포섭만 한다.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해도 되냐? 그렇게 안 하면 더 큰일 나요. 문제 4번에서. 그걸 해야 그나마 문제 2번에서 정상 궤도를 따라잡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문제 3번, 4번 채점자는 보면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냐면 남들 1시간 동안 풀답안 쓸 거 나 혼자 50몇 분 안에 풀답안을 써야 되니까 시간 압박이 얼마나 크겠어요. 당연히 우왕좌왕하고 거기에 만약 심지어 어려워요. 문제가. 문제 3번이 어려워요. 길어요. 한 페이지 반이에요. 그러면 더 쫄리죠. 그러면 더욱더 답안이 망가지고 그리고 문제를 제대로 못 읽기 때문에 동문서답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럼 채점자가 더 화가 납니다. 이상한 내용을 길게 적게 되기 때문에 그럼 문제 3번에서 그렇게 해서 잘못 적고 문제 4번과 물리적 시간이 10분 안쪽으로 남아가지고 적지 못해서 백지 상태고 이런 문제 3, 4번이 1, 2번에서 나름 1점, 2점 점수 탄 거 있잖아요. 이거 다 깎아먹어요. 다 깎아먹어요. 총점이 올라가려면요. 1, 2, 3, 4가 페이스가 이렇게 출렁출렁 가야 돼요. 이렇게 가는 순간 합치면 점수가 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상방은 짜고 하방은 뚫려 있어요. 채점할 때. 상방은 아무리 잘해도 70점을 절대 넘을 수 없어요. 절대. 그럼 70점이 만점이라는 얘기면은 10점 중에 6점 받으면 7점 받으면 그냥 만점인 거예요. 그 설문은. 그러면 내가 거기서 아무리 기가 막혀봤자 1점 더 받는 거예요. 남들보다. 근데 기가 막히지 않고 반대로 처참하게 답안지를 적으면 0점부터 해서 4점, 5점까지 다 받을 수 있어요. 이 점수. 100지면 그냥 0점이에요. 이건 점수 아예 없어요. 뭔가 적었는데 부실해요. 당연히 점수 3점, 4점. 나는 앞에서 1점을 힘들게 벌었는데 뒤에 가서 너무 쉽게 2점, 3점이 날아가는 현상. 이게 시험장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왜 나는 시험장만 가면 점수가 안 나올까? 이유는 사실 여기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를 남은 시간 동안 무조건 모니터링 하시고요.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해결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포기하는 거. 일반론 포기하는 거 말고는 절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강조드리겠고 판례형은 유의사항, 일반론 줄이기. 이게 처음부터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문제 1번 들어갔는데 판례형이고 완전 A급, S급 막 다 아는 판례 나왔어요. 그때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일반론을 다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목차 같이 정리를 하잖아요. 거기 있는 것도 과해요. 거기 솔직히 별표 막 1개 있잖아요. 이런 거 솔직히 안 적어도 돼요. 이런 거 일반론을 버리고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정하세요. 1번 문제는 차라리 일반론 요건 목차 버린다. 무조건 버리세요. 처음에. 그리고 판례 중에 일반론적 판례 1번 문제만 참겠다. 아니면 적어도 1번 문제 설문 1번만 참겠다. 이걸 정해놓고 들어가세요. 1번 문제만 승기를 잡으면 나머지는 할만해요. 1번 문제 싸움이라고 보셔도 진짜 과언이 아니에요. 더구나 특허법 1번은 정말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시간 내 끝내기. 자, 36분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근데 40분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41분은 안 돼요. 40분. 그러고 20분이라도 문제 2번에 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멘탈 안 나가요. 이게 GS가 아니에요. 시험장이에요. 시험장인데 2번 문제에서 10몇 분밖에 없다는 상황은 너무 끔찍하잖아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2번 문제에 60회 문제 말씀이 나왔을 때 문제 길이만 한 페이지였어요. 문제만. 설문까지 하면 한 페이지 반이 넘었어요. 문제 2번이. 꼴랑 20점짜리 문제인데 사실관계 긁어서 내다 보니까 근데 그것도 원심 사실관계를 긁어서 냈는데 별로 익숙하지 않은 부분을 긁어왔어요.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되게 높았어요. 그러면 그거 읽다가
읽는 데만 4분 안에 컷이 힘들어요. 그런 문제는. 그래서 약간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런 걸 위해서 사실 조금 더 여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20분 안에 들어가면은 이미 이 안쪽이면은 너무 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시간 내에 끝내기. 문제 1번 기억해 주시고요. 짱돌은 다 필요 없어요.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당황하지 않으면 난 뭘 해야 되냐? 행동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요. 물어본 거 가지고 내가 준비해간 목차를 일단 적는다. 여기까지 하시면 끝난 거예요. 자, 가장 대표적으로 58회에 문제 1번에 사용 관련된 모든 조문을 논하는 문제가 10 몇 점으로 나왔어요. 16점인가 나왔어요. 당황스럽죠? 조문을 열심히 훑어요. 근데 조문 열심히 내가 훑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는 사람이랑 한두 개는 빠뜨린 사람이랑 사실 교수님은 몰라요. 근데 뭐는 아니야. 그룹핑을 한 목차와 그룹핑 없이 그냥 조문 번호를 1번부터 뭐 10 몇 번까지 열거한 목차는 바로 보여요. 모양이 다르게 생겼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때는 마음을 좀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분량을 포기하고 대신 어떻게 하면은 보기 좋게 플레이팅 할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5점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 몇 점 중에. 그러니까 거의 한 30% 정도의 점수 차가 플레이팅에서 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맛집에 가면 음식 맛은 사실 일반인의 수준에서는 다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예쁘면 잘 돼요. 음식점에. 예쁜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출에. 답안지도 똑같아요. 맨날 왁구 얘기하잖아요. 이런 유형의 짱돌 문제 나왔을 때는 왁구 점수가 더욱 큰 거예요.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답안지가. 그래서 목차로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1번 문제는 힘 뺀다. 1번 문제는 일단 모르겠고 2번, 3번, 3번 모르겠고 일단 1번 문제는 일반론 안 적는다. 덜 적는다. 이걸 꼭 마음을 먹으시고요. 두 번째, 짱돌 떴어요. 그럼 딱 뜨자마자 바로 기계적으로 반응해 주세요. 아, 오케이. 분량 포기한다. 대신 목차 정갈하게 보여주겠다. 이 두 가지 마음만 강하게 먹으셔도 내가 상상하던 것과 실제 괴리를 많이 줄이실 수 있어요. 많이. 네. 그래서 오늘 내용 설명 드리는 것보다 저는 이 한 장이 사실 이 시험 점수를 올리는데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내용을 많이 공부하셨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점수를 올리는 데 있어서는 내용 공부, 실력 향상으로 올릴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의 영역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의 영역은 대응 능력과 관리 능력이에요. 관리 능력. 시험장에서의 관리 능력. 이 관리 능력을 그러니까 동차인분들은 특히나 아직 경험을 못 해보셨기 때문에 더욱 더 이거에 대한 느낌이 없으실 수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장점도 있어요. 생각보다 덜 쫄리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기억 때문에 조금 더 쫄려요. 그래서 오히려 긴장감이 더 크실 수 있어요. 저도 동차 때는 사실 별로 안 떨리고 그냥 잘 풀었어요. 그때는 뭐 내가 붙을 거라는 생각을 사실 별로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득 때 특허 1번을 푸는데 진짜 손이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떨리면서 쓰는 거예요. 와, 이때 진짜 미쳤다.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풀었는데 다행히 그때 이제 문제가 막 판례형 문제 외운 대로 쓸 수 있는 문제가 안 나와가지고 오히려 마음을 내려놓고 쓸 수 있어요. 그나마 제가 훈련이 좀 돼 있었던 거는 짱돌 같은 좀 난해한 문제 나왔을 때 남들도 못 푼다. 남들도 모른다. 내가 이 정도 공부했는데 내가 이 정도 이질감을 느끼면 남도 비슷할 것 같다. 내 위에 한 10명 정도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나머지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얼떨결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딱 점수를 받아보고 나니까 특허 상표는 내가 어떻게 적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점수가 되게 잘 나오고 민소는 엄청 잘 적었다고 생각했는데 박살이 났어요. 네. 그래서 이게 심리적인 게 사실 생각보다 되게 크다라는 거를 저도 체감을 해보고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점수를 받아보잖아요. 그러면 심리 점수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내가 얼만큼 흔들리지 않고 평타를 쳤는지에 따라서 그게 점수에 잘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많이 아시는 부분인데 점수를 더 받기 위해서 그러면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결론 목차와 서론 목차. 근데 서론 목차보다는 결론 목차가 조금 더 점수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쟁점 정리는 너무 열심히 적지 마세요. 내가 촌철살인으로 할 말이 딱 한 마디가 있어요. 한 단어를 할 말이 있어요. 그럼 적으시면 되고, 할 말이 별로 없다. 그럼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결론 목차는 할 말이 없어도 적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중간 내용을 안 보고 결론에 바로 가서 답을 맞췄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 올라와서 채점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답을 잘 보이게 적어주면은 채점자가 편해요. 편하다는 거는 그만큼 답안지에 대한 인상이 좋다라는 거예요. 점수가 정성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소제목 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결론은 그냥 소송의 결론 하나만 물어보면은 중간의 쟁점들에 대한 소결론 어떻게 내렸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거기에 이제 실제 주쟁점이 숨겨져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중간 결론 어떻게 내렸는지가 또 궁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소제목을 보여주면은 채점자가 편해요. 편하다면은 점수를 잘 줄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조문 번호도 같은 원리예요. 줄글로 막 길게 적어봤자 안 읽혀요, 어차피. 근데 숫자 적어놓으면은 아, 이거 바로 보여요. 그래서 자신이 있는 번호, 확실히 외운 번호는 적어주시는 게 당연히 이득입니다. 사안 포섭은 무조건 세로 길이에요. 네, 사실 뭐 특허법, 민사소송법은 제가 데이터가 그렇게 많진 않아서 상표법은 교수님들이 대체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안 포섭에서 일단 꽉 채운 느낌 나게 이거 길게 적으면 일단 잘하는 거야, 사안 포섭. 원문자 하나하나 그럼 적어서 이게 읽어보진 않냐? 안 읽을 가능성이 사실 훨씬 높고요. 그냥 길게만 적을 수 있으면은 원문자는 어디다 붙이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팁으로 많이 말씀드리는 게 판례로 적을 거를 그냥 사안포섭에다가 판례는 이라고 해서 그냥 녹여내는 거예요. 이러면은 판례와 얘 분량을 대충 이런 비중으로 잡을 거를 이렇게 역전시킬 수 있어요. 이게 인상에 훨씬 좋아요. 훨씬.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끌어다 오는 것도 한번 써주시고요. 라벨의 가독성도 같은 원리예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판례를 적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경우. 대부분은 이거는 타겟 판례가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타겟 판례인 경우 아닌 경우에 힘 조절하셔도 돼요. 타겟 판례 아닌 일반론 적을 때는 대충 뭉개 적어도 사실 별로 상관없어요. 어차피 크게 관심 없어요. 근데 타겟 판례는 나 이거 적었어요를 여기서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제목을 알아볼 수 있게, 특정되게, 이 판례입니다를 특정할 수 있게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여기서는. 마지막으로 모든 단행본을 보면, 모든 논문을 보면 양쪽 맞춤 안 돼 있는 문서는 없어요. 양쪽 맞춤은 그냥 기본이에요. 이걸 왜 하냐? 예쁘니까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 답안지도 결국에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봐요.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이렇게 찍어서 봐요. 이거 목차 오케이. 그리고 결론 맞췄네 안 맞췄네. 이렇게 봐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뭐예요? 나머지는 예술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기술 점수는 별로 없어요. 기술 점수는 답. 그리고 쟁점 못 뽑았는지. 이 기술 점수. 그 다음에 이제 예술 점수가 소위 말하는 왁구. 여기에 점수가 꽤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거 중에 제일 큰 건 뭐냐? 양쪽 맞춤이에요. 이 양쪽 맞춤을 어디까지 구현하시면 좋냐? 이미 많이들 스타일을 잡아가실 텐데 이렇게 가게 되면은 여기를 이렇게 칼각을 맞춰주셔야 돼요. 이렇게 칼각을. 그 목차 아래에서 포섭을 내 본문을 적었다. 그럼 칼각을 맞춰주셔야 돼요. 아니면 제 답안처럼 이런 식으로 가신다. 그러면 여기가 칼각이 맞아야 돼요. 어쨌든 양쪽 끝이 맞춰지면 돼요. 근데 이 끝을 반드시 여기부터 시작하실 필요는 없고 들여쓰기 부분적으로 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걔 한 덩어리를 봤을 때 이렇게 두부처럼 나와주면 돼요. 이렇게 두부처럼. 이게 중요해요. 네, 득점 포인트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상표적 사용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시행위 소니는 사실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마지막에 정리하실 때는 이거 너무 크게 보지 마세요. 목차들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제가 그런 거 이제 계속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얘만 기억해 주세요.
나머지 목차 만드는 거는 평소에 외워가시기보다는 현장에서 이 문제를 보면, 이 판례의 사실관계를 보면 그때 만들어 적자. 이렇게 마음 먹으시면 돼요. 목차까지 다 외워가실 필요 없고 요거 외워가자. 그러면 얘는 센텐스 메이킹 하실 때 내부의 표시, 존재 인식 불가, 상표 아님, 사용 아님. 결론이 사용 아님까지 가는 거니까 그럼 앞뒤로 이제 껍데기를 붙일 때 상표의 사용이라고 하는 큰 껍데기로 시작해야겠다. 그 중에서 이거 표시행위 카테고리였지. 이렇게만 머리에 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소니 판례, 내부 표시, 상표 아님, 사용 아님, 표시행위 쟁점. 요 단어들이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그리고 넘어가시면 돼요. 디지털 상품, 나름 최근 개정법. 이기 때문에 나름 중요하고요. 자, 얘는 개정 취지, 여기 별표 3개 달려있는 애, 이거 챙겨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같이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은 얘가 트리거예요. 디지털 상품. 쟁점 제시형 아니고 추출형으로 나올 때는 이거 보고 찾아야 돼요. 디지털 상품 나오면 유통행위, 디지털 상품 유통행위 문제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문제에서 업로드 그리고 파일 전송 요거 나오면 더 확실하게 나목이구나 쟁점 특정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답안지에 사실 꼭 적으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머릿속에서도 크게 가져가실 필요 없어요. 배점 크면은 그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그러니까 평소 공부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여기다 왜 적어놨지? 왜 별표 하나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그렇네. 잠깐만.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상품 자체를 유통하려면은 그 상품 자체에 일단 선결적으로 표시해야 되는구나. 그럼 이 표시 자체가 오프라인 표시가 아니고 온라인 표시니까 2조 2항 2호의 조문이 개념적으로 필요하겠네. 여기까지가 이해의 영역이에요. 이거를 실제 답안지에 적는 거는 외워서 적는 방법이 있고 내가 사고를 해서 적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정도의 중요도를 갖는 목차들은 적으면 좋고 안 적어도 크게 상관이 없는 애들이니 외워가지 말자는 거예요. 현장에서 디지털 상품 유통? 그러니까 유통? 그때 표시 어쩌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 표시 선결 터치해야 되네. 배점을 보면서 배점이 너무 큰데 뭐 더 적어야 되지? 하면서 얘가 자연스럽게 딸려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외울 필요 없다. 의의도 외울 필요 없죠. 이거 나오면 그때 조문 펼쳐서 잘 안 외워졌어요. 조문 펼쳐서 옮겨 적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막판에 정리하실 때 뭐는 꼭 외운다. 뭐는 그날 찾아서 푼다. 이거를 구분해서 외울 것만 딱딱 정해놓으시면 돼요. 여기서 외울 거는 취지. 네, 내가 근데 사안포섭이 좀 연습이 좀 덜 돼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일단 2조 2항 2에서 표시 먼저 터치하고 그 다음에 제공 또는 전시 수출 수입을 순차로 터치해야겠다까지. 이것도 이 문장을 외우시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포섭 논리라는 이 문구가 붙어있는 버튼이 붙어있는 애들은 말 그대로 논리만 챙겨가셔야 돼요. 그럼 두 덩어리로 가야겠다. 표시 먼저 포섭, 그 다음에 이후에 얘가 유통되는 구체적 행위태양 포섭. 해외 판매업자의 국내 공급 행위. 일반 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사실 가장 높아요. 그래서 얘는 뭐 특수 유형을 한번 만들어 볼까 했는데 딱히 떠오르지가 않아서 일단은 요것만 넣어놨습니다. 조문이 이제 2조 1항 11호 다목이고요. 기존의 다목이 라목으로 밀렸어요. 답안지 쓰실 때 주의하셔야 되고요. 국내에서 해외 판매업자로부터 침해품을 직접 구매, 여기다가 직구라고 적어주세요. 직구가 직접 구매 약자잖아요. 직구 문제 나오면 이거예요. 그냥 직구. 직구가 아니면 그러면 이거 쟁점이 아니냐? 맞아요. 해외 판매업자가 그 물건을 직접 국내로 들여와서 자기가 판매를 하잖아요.
그럼 이거 자체가 이미 수입, 유통이 성립을 해서 남옥이에요, 이거는. 왜 다목이 들어왔냐면은 직구는 이게 없어서 그래요. 이게 없어서. 자기가 직접 팔지 않아요. 그럼 직구는 어떻게 하냐? 해외에서 결제를 해요. 해외에서 그러니까 판매가 이루어진 장소는 국외예요, 국외. 국외에서 그 판매자와 직구, 구매자 사이에 거래가 여기서 성립해요. 그럼 배송은 누가 해요? 배송 대행업체가 해요. 그럼 대행업체가 하는 거가 뭐 침해냐 이거는 변론으로 하고, 얘는 국내 양도 또는 인도 목적으로 전시, 수출, 수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를 직접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직구 제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직구한 사람한테 이제 침해 금지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는데, 판매자에게 금지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그래서 신설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직구라고 하는 특수성입니다. 거래 성립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상품만 국내로 유입되는 행위를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까예요. 보통은 이제 위조상표, 짝퉁 직구가 가장 많죠. 직접 구매, 직구 소비자가 증가하니까 법적 근거 명확한 것이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사안포섭 포섭 논리, 외국에서 표시행위를 했습니다. 국내 타인을 통해서 국내로 공급이에요. 자기가 직접 공급하면은 남옥이에요. 타인 통해서 공급해야 다목이에요. 요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 통해 공급, 이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그게 이제 다목. 다목 성립하니까 침해는 맞아요. 유보상 정지는 포섭해보면은 침해 성립을 해요. 그런데 국외 사용이에요. 국외 사용이라는 거는 판매자는 유통을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 행위 자체는 해외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 판매 행위를 처벌하려고 하면은, 또는 거기에 대해서 민사상 책임을 물려고 하면은 해외에서의 사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집행이 불가능해요. 국내법상 침해는 맞아요. 침해는 맞아요. 근데 침해 금지 청구를 하려면은 말 그대로 금지시키려면 그게 우리나라 범위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네, 속지주의 원칙상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 안 된다. 근데 관세법에서 수입을 불허할 수 있다. 요거를 이제 추가 쟁점으로 같이 적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상표법 논의는 아닌데, 애초에 이 법을 만든 이유가 관세법에서 통관 절차 상으로 수입을 금지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 중에 하나가 지재권 침해예요. 지재권 침해. 지재권 침해품은 통관상 수입 금지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관세법에서. 근데 문제는 얘가 침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구가. 기존에는. 그러면은 이 조문 관세법에서 못 막잖아요. 침해가 아니니까. 그래서 얘를 침해 근거 규정으로 만든 거예요. 왜요? 107조, 109조 청구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관세법에서 수입 불허 품목으로 추가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 조문을. 그래서 이거는 같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관세법 얘기를. 이걸 위해서 들어온 거니까요. 그냥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뭐, 저 판매자인 국내 공급 행위가 허용되는지, 적법한지, 또는 관련된 법적 문제를 논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이게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논하시오 라고 물어보면은 앞에 내용 침해 유보상 정지남을 길게 적어주시고 포론의 느낌으로 관세법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법적 쟁점 이런 식으로 허용되는지 여부 이렇게 물어보면은 1대1까지는 아니지만 한 2대1 느낌으로 관세법도 나름 한 2줄 정도의 분량으로는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HS 하이박스는 한번 출제가 됐었으니까, 자, 이런 거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판례 하나. 여기서 살려주셔야 되는 부분, 관련하여 표시. 그리고 얘의 카테고리가 광고 행위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자, 상표의 사용이 아닌 경우 이거 공부하실 때도 요런 예시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게 나오면은 답안지에 상표 사용 아님으로 가고 상표 사용 아니니까 기능 발휘 불문, 침해 아님 이런 식으로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대표적인 부분이 제3자에게 상표 사용 허락하는 경우, 소송 등을 통해 상표권 행사하는 경우, 통상사건 설정한 경우, 이건 뒤에도 한 번 더 나오긴 하는데요. 이 세 가지만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섭 논리도 한 번 더 연습해 보시면 위의 애들은 상표 사용이 아니고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기타 표시유통 광고 없음. 기타 표시유통 광고 없음. 물론 이제 표시유통, 해외 판매자 국내 공급, 광고 이렇게 가겠지만 해외 판매자 국내 공급도 광의의 유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남목과 다목은 약간 세트로 봐주시면 돼요. 이거는 서로 간의 택일적 관계란 말이에요. 얘가 직접 배송했으면 남목, 직접 배송 안 해, 타인 통해 배송했으면 다목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건 그냥 합쳐서 광의 유통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기존처럼 그냥 표시유통 광고로 생각을 해주시되 직구 나올 때만 다목이란 거를 머릿속으로 추가로 떠올려 주시면 돼요. 평소에는 그냥 가나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가나라. 자, 서비스에 대한 상표 사용은 얘도 그냥 요렇게 판례 일단 길게 적어야겠구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서비스가 나오면 서비스에 대한 사용이란 게 2조 1항 11호를 보면은 협의의 상품에 대해서만 규정 표현이 되어 있고 서비스는 표현이 정확하게 안 맞으니 이거는 한번 번역해줘야겠구나, 변형해줘야겠구나,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 내용보다는 제목, 이 목차를 적어야겠구나, 요것만 챙겨가시면 돼요. 제가 계속 최소한의 범위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보다 그러니까 능력이 되셔서 이거보다 더 많이 기억하시면 당연히 좋아요. 저는 최소 분량만 말씀드릴 거예요. 더 하시면 당연히 좋습니다. 자, 광매물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중요 쟁점이어서 얘는 별표 2개, 이렇게 약간 클래식하게 별표 2개인 애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목차 다 챙겨가시면 돼요. 얘는 나오잖아요?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냥 처음부터 이거의 주소 어디지? 생각하고 푸시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2조 1항 11호 2조 1항 11호 중에 표시유통, 표시유통의 객체는 상품성과 관련해서 광매물인 경우, 근데 광매물인 경우 전에 배점이 크다면은 상품이 문제된 정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세트로 적고 그 다음에 포섭해야겠다. 그래서 별표 2개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은 그냥 목차 통으로 기억하시고요. 반면에 이 문구 얼만큼 정밀해야 되냐? 정밀하지 않아도 돼요. 정밀하지 않아도 돼요. 만들어서 적으시면 돼요. 메모리를 이런 데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히려 논리가 중요하죠. 자, 광매물 표시했지만 그거는 상표 사용 아님. 여기서 끝내면은 약간 반난 포섭한 거예요. 그 외에 다른 표시유통 광고로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런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안 포섭을 할 때.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표의 사용이 아니다. 왜냐? 앞에 것만 얘기하면은 얘가 혹시 사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답이 틀린 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 출제자가 의도한 게 결론이 반대라고 하더라도 반대로 내가 답을 내렸으면은 채점자가 가서 확인합니다. 왜 답이 반대인지. 왜 반대인지를 확인했는데 앞에 내용이 똑같고 답만 반대예요. 그럼 그냥 틀린 거예요. 그럼 점수 깎입니다. 근데 올라가 봤더니 다른 것의 실체 판단을 반대로 했구나. 그러면 점수가 들어가요. 절차법이면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실체법은 들어가요. 왜냐면 실체 판단은 정답이 원래 없는 거거든요. 상대적인 타당성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습관적으로 기록을 남겨줘야 그래야 정상 창작이 됩니다. 남겨줘야 돼요.
자, 견본품 머릿속으로 생각하실 때 목차 통으로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죠? 견본품은 광매물의 응용 버전. 그러니까 위에 목차를 똑같이 가는데 광매물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진 않으니까 광매물 판례는 안 적는구나. 그래서 광매물의 응용인데 광매물 판례만 빼고 포섭해야겠다. 포섭 논리는 똑같죠. 견본품에 표시한 거 상표 사용 아님. 광매물 예외 유형. 예외 유형은 표시 유통은 성립 안 하지만 광고로는 볼 수도 있다잖아요. 그래서 얘도 통으로 가져가요. 카테고리, 주소, 상표의 사용. 자, 상표의 사용인데 얘가 결국에 도착해야 되는 지점은 특별한 사정이에요. 그럼 특별한 사정을 언급하기 위해선 당연히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칙 판례 먼저 적어야겠죠. 원칙과 예외 대립각 적었으면 일단 할 거 다 한 거예요. 근데 앞에 광매물에서 세트로 기억하셨다시피 광매물이 나오면 광매물이 상품 아님으로 갈 거니까 논리상 상품이 뭔지를 먼저 정의해 주는 게 좋아요. 이거는 외워서도 해결이 되지만 사고로도 해결이 가능해요. 광매물은 상품 아니? 그럼 잠깐만 상품이 뭔데? 자연스럽게 의문이 나올 만한 거는 독자가 궁금해할 만한 거는 미리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걸 선결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품 정의를 앞에 깔아줘야 되는구나. 이런 로직을 가지고 계시면은 논점 목차 누락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가져가는 거예요. 상품이 뭔지 선결 깔아주고 원칙적인 모습과 나는 여기서 예외적인 상황으로 끌고 갈 거니까 특별한 사정 예외 목차를 따로 잡아주고 그럼 예외 목차에서도 가져가야 될 부분 이거 디테일하게 안 가셔도 돼요. 핵심 상표 외예요. 이거 이 단어 하나. 이게 다른 문자든 도형이든 기호든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상표 말고 다른 거 있으면 돼요. 그 다음 결론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 대상으로 광고하려고 하는 걸로 인식이 된다. 그러면 만들어 적으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상표 사용을 볼 수 있다. 자, 그럼 로직은 이거죠. 일단 표시 유통은 성립 안 함. 상품성 없으므로. 다만 특별한 사정 인정되어 광고 행위로는 성립. 따라서 그 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이 성립.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주시면 되겠죠. 자, 음식물 나오면은 머릿속에서 또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일단 주소가 뭐지? 라고 하면은 상품성. 근데 음식물은 머릿속에서 큰 덩어리로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일단 협의의 상품 아님. 다만 서비스에 대한 사용은 성립 가능. 그래서 앞에 애들과는 좀 다르게 얘는 두 가지를 다 언급을 해줘야 돼요. 상품성만 길게 포섭하고 끝내면은 반쪽짜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에 대한 사용은 인정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 목차를 세밀하게 가져가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덩어리, 상품성이라고 하는 거 하나, 서비스에 대한 사용이라는 거 하나. 자, 이거 두 가지가 머릿속에 나뉜다라는 게 있으면 뭐가 가능해요? 현장에서 상품성과 관련돼서 내가 가지고 있던 기본 논리 틀, 서비스에 대한 사용과 관련된 논리 틀을 가져올 수 있죠. 그러면 두 가지 목차를 크게 쪼개주는 거예요. 크게 상품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번 서비스에 대한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번 결론. 그때 여기 뭐가 들어가요? 작은 목차로 상품의 정의, 사안 보상. 이렇게 하면 되죠. 또는 그거에 또 선결로 상표의 사용의 의.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서비스에 대한 사용인지 여부 바로 사안 포섭 가도 되는데 선결로 치면 뭐가 좋죠? 서비스에 대한 상표의 사용의 의미. 판례 적어주고 사안 포섭 해주면은 조금 더 풍부하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강약 조절하는 거는 그때그때 선택을 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큰 두 개가 나와주는 거예요. 여기에 배점의 상당 부분이 차지하고 그 안에 판례 몇 개 적었는지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한 3점씩 갈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 1점이나 0.5점씩 갈린다는 거예요. 몇 개 잘 적었는지 못 적었는지.
그래서 여기 이 음식물 따면 머릿속에 두 가지. 협의 상품에 대한 사용 X, 다만 서비스에 대한 사용 세모. 세모인 이유는 무조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죠. 그에 합당한 행위 태양이 나와줘야 되니까 세모. 자, 상품성 있는 판촉물은 아무래도 판례형 문제로 스피도를 타겟해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 다음 타선으로는 전통적으로 중요한 메트로시티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또는 그냥 상품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일반론으로 약술형 살짝 버무려 주면서 문답형, 조치형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어요. 뭐가 나오든지 간에 얘도 기본적으로 챙겨가야 되는 거는 하나의 이제 목차 안에 뭐 예를 들어서 2번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인지 여부라는 목차가 잡힐 거예요. 상표의 사용인지 여부의 목차는 119조이랑 3호이든 또는 침해죄나 침해 문제이든 막론하고 공통 목차죠. 2조이랑 11호는 119조랑 3호에서도 구성 요소고 침해 상표적 사용에서도 구성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해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목차를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럼 얘는 통으로 그냥 외워서 갖다가 옮겨 적으시면 되죠. 블럭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목차까지 외울 효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니까 어차피 얘도 상품성. 그럼 당연히 맨 시작점은 상표의 사용의. 그 다음부터 하나씩 생각해보는데 판례를 뭘 적어야 될지 머릿속에서 얘는 결론이 광매물이 아니다예요. 그럼 광매물 판례는 적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광매물 미기재. 상품의 정의만 일단 적어요. 그 다음에 암기 대상은 뭐냐면은 얘는 워낙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 판례만 적고 끝내지 말고 상품성을 총괄적으로 논해주자. 상품의 구성요소 6가지를 언급하면서 성립요건이 그중에 독립성이라는 학설 내용까지 추가 기재해주자. 이거를 암기사항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는 적을지 말지는 상황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상황 보고라는 거는 시간과 분량이 충분하면요. 사안포서 문구까지 얘는 챙겨 가주시면 당연히 좋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외워주시고 특히 얘는 외워주셔야 돼요. 뒷토는 안 보셔도 돼요. 두 개가 근데 거의 똑같아요. 그 상품의 거래 현황. 그 다음에 껍데기, 포장지. 이거 단어 틀려도 돼요. 틀려도 돼요. 그냥 거래 현황과 포장 또는 규격 형태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오히려 이제 쉽죠. 준비된 대로 발라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 배점이 만약에 생각보다 작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별표 순서대로 버리는 거죠. 별표 3개짜리를 먼저 적는 거예요. 그리고 검토부터 버려요. 그러고도 배점이 타이트하다? 어쩔 수 없지만 얘 버려요. 근데 이거 버리고 나서 그래도 사안포섭은 항상 별표 3개잖아요? 이걸 여기다 적어요. 그러면 사안포섭 많이 한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배점이 커요. 얘도 적고 얘도 적는데 사안포섭 자신이 없다. 중복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 판례 또는 학설의 표현을 사실관계 1:1 매칭하셔가지고 더 길어 보이게 적으시면 돼요. 사실상 동어 반복이지만. 자, 무상 서비스 사용까지만 보고 잠시 쉬겠습니다. 자, 무상 서비스 사용도 이제 별표 2개예요. 얘는 그냥 WCO 판례형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최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전통적으로 중요한 판례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원심 쟁점, 원심 포섭 이런 거 크게 챙겨가실 거 없고 그냥 목차와 포섭 문구 몇 개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얘는 목차 그대로 가져가 주시면은 마찬가지로 상표 사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판례 적는 거예요. 자, 서비스의 의미 별표 하나니까 얘는 사실 날리셔도 돼요. 검토도 여유가 되시면 적으시고 안 되시면 날리시면 돼요. 검토에 적을 내용은 미리 정해 놓으셔야 돼요. 서비스에 대한 사용도 상품성 판단과 마찬가지로 유상성이 종국적 판단 아니고 유상성은 독립성 고려하는 일구성 요소다. 이게 나와주면 돼요. 이거는 일반론으로 공부해서 이미 끝난 내용이잖아요. 그 검토를 미리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왜 검토에 적냐? 판례가 이 문장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학설이라고 적으면 안 되냐? 그렇게 적으셔도 돼요. 학설이라고. 근데 학설 적었으면 검토도 적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어차피 또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학설을 그냥 빼고 학설 내용을 검토처럼 적는 거예요. 왜냐? 학설과 판례가 싸우고 있지 않아요. 같은 입장이에요. 이런 식으로 판례를 지지해주는 학설은요, 검토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둘이 싸워야 합판검이 나오는 거고, 안 싸웠으면은 그냥 부연 설명이잖아요. 부연 설명. 그래서 판례가 내심의 의사로 말한, 사실 그걸 고려해서 이렇게 판단, 내 생각에 사실 그거였어 라는 내용을 검토에 적어주시는 거예요. 대가 지급 없었던 점, 무상. 이건 당연히 포섭에 들어갈 거, 문제도 나와 있겠죠? 암기해 주셔야 되는 거는 비영리 기구 명시, 이거예요. 이게 꼭 들어가 줘야 돼요. 비영리 기구 명시는 어디에 고려되는 요소냐? 유상성 말고 다른 구성 요소. 이게 정확히 뭐 교환가치성인지 또는 독립성인지 그거는 사실 판례가 말을 안 해줬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거를 플러스 알파로 고려해서 결과적으로 논리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독립성 없다가 먼저 나와주고요. 그러니까 상품성 없다가 나와주고요. 그래서 사용 아니다가 나와주면 돼요. 두 가지, 무상 그리고 비영리 기구, 따라서 독립성 X, 따라서 상품성 X, 따라서 사용 X. 이런 논리로 3줄, 4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50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